먼지. 자음의 카불의 지음, 권가람 옮김. 굳게 닫혀 책장에 꽂힌 책은 책등으로 말한다. 책등의 절망 섞인 무력감은 묘복자들이 입을 싸매버린 두 눈을 부릅뜬 감옥에 갇힌 자의 그것과 같다. 가스통 라포르그. 이 집에 도대체 책이 몇 권이나 있을지 수도 없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혹시라도 작은 실수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봐 까치발로 들어가 까치발로 숨을 쉬는 처지에 아드리아 선생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했다. 월, 수, 금은 자신의 깔끔한 글씨로 인덱스 카드를 채워 넣을 것, 화, 목은 먼지를 털어낼 것. 책 위에 쌓인 먼지는 불명예와 소홀함의 증거였다. 처음에는 젖은 수건으로 책을 닦아냈다. 하지만 몇 년간 방치되어 검게 변한 책등은 물을 묻히는 순간 시커먼 때가 되어 책 상태를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 그제야 테레는 옛날식 먼지떨이 그게 없다면 청소기가 훨씬 낫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아드리아 선생에게 청소기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기에 그녀는 전통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지금 청소하고 있는 책들에 쌓인 먼지는 어마어마했고 그녀는 그가 눈치채기 전 잽싸게 먼지를 털어냈다. 아드리아 선생은 불가사의한 존재였다. 백만장자였다. 어쩌면 말이지 독신이었다. 이건 확실했다. 집 밖으로 나가는 법이 거의 절대 없었고 언제나 책을 읽거나 책 더미를 뒤지거나 인덱스 카드를 작성하거나 그것을 복습했다. 아니면 새로 사들인 책들이 담긴 박스를 풀고 정리하며 기쁨을 느꼈다. 그 책들은 대부분 낡아서 닳았거나 오래됐거나 아주 오래된 것이었다. 책 중독이었다. 토니가 섹스 중독자라면 아드리아 선생은 책에 대해 그랬다. 오늘은 먼지를 털어내는 날이라 코와 목은 건조해지고 입천장에서는 먼지 맛이 느껴지는 매우 피곤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다. 이 집에서 책으로 된 벽은 그 끝을 알 수 없었고 먼지는 먼지의 성질대로 거기에 계속 달라붙었다. 그녀의 뒤로는 독서대 위에 책장 넘기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고 그녀는 설마 평생 저 자세로 살다가 죽는 건 아닐지 생각했다. 사람이면 좀 움직여줘야 하는데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도 좀 하고 외식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는 아니었다. 빅토리아는 사다리를 타고 동양 시선을 정리하러 내려왔다. 아드리아 선생이 그녀를 관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확인해 보려는 순간 그는 이미 책에 푹 빠져 있었다. 첫날 책이 아닌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로 문을 열었던 그는 그녀의 나이를 물어보았다. 빅토리아는 20살이라고 대답했고 너무 어려서 자신을 써주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다음 가을에 결혼하기 위해 그녀는 일이 필요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경험의 부족, 괜찮았다. 장담컨대 사서학교에 거의 입학할 뻔한 사실도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았다. 내가 갑자기 건넨 책을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 모습 덕에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았다. 벨리스의 엘리사 그란트, 피츠버그 1833의 엘리사가 연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석 상자를 집어들었을 때처럼 빅토리아는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사랑스럽게 책을 건네받았다. 행운 중의 행운은 그녀의 필체마저 매우 훌륭하다는 사실이었다. 나 혼자 모든 일을 하기에는 버거웠기에 조수를 구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 오늘은 이 겨울 여행 리옹 1902의 정리를 마쳐야겠군. 가스통 라포르그는 지적 허영이 심하고 거창한 말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 나는 책의 내용을 토대로 6장의 카드를 뽑아낼 수 있었다. 그중 하나는 예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꽤 내용이 괜찮았다. 어디 보자.
슈베르트의 생애에 대해 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했다. 내일부터는 다리오 롱고 전집, 자가 출판본, 트리에스테 1932에 들어갈 생각이다. 이 작품은 그저께 종이칼로 열어보았을 때 확인했듯 꽤나 반전이 있어 보였다. 동양 시선은 그녀에게 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정신을 흐트러뜨린단 말이지. 지저분하기는 마찬가지였던 18, 19세기 중부 유럽의 도덕론자들을 부탁할 걸 그랬어. 한나라의 부문학에 관한 책 더미 위에 마른 걸레를 두고 깜빡한 빅토리아는 사다리를 타고 다시 올라가야 했고, 그녀의 엉덩이 바로 밑에 서게 된 아드리아 선생은 그것이 바로 케임브리지 판에 등장하는 안드로마케의 엉덩이일 거라고 상상했다. 넉넉함과 조심성을 갖춘 그 모습. 자리를 뜨며 숨을 크게 들이쉰 그는 다시 독서에 집중했다. 빅토리아는 소리 없이 쓰레받기, 걸레, 먼지떨이, 사다리, 안드로마케의 엉덩이를 가지고 서재를 나갔고, 아드리아 선생이 여전히 슈베르트에 관한 책에 골몰해 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책으로 가득한 복도를 지나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다. 며칠 전만 해도 이탈리아어 어문학 사전을 즐겁게 보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알렉산더 베인의 감정과 의지를 읽고 며칠 동안 넋이 나가 있었지. 베인이 누구지? 그녀가 말했다. 왜 그걸 나한테 설명해? 토니가 대답했다. 그는 빅토리아가 쉬는 날 그녀가 일 이야기를 하는 걸 매우 싫어했다. 그에게 아드리아라는 사람은 미친놈일 뿐이었다. 토니와 대화의 접점을 찾는 것이 날마다 어려워진다고 느낀 빅토리아는 얘기를 관두었다. 완벽한 톤이란 지금의 토니에다가 교양, 취향, 신중함, 그리고 아드리아 선생의 지적 호기심을 더한 사람일 테다. 토니는 어쩜 그렇게 다를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왜 그 집에는 마그리스, 가르시아 마르케스, 괴테, 페드롤로, 가하더나 토마스만이 없는지 대답할 수 없는 것처럼 왜 아드리아 씨는 루트비 티크, 옥타비아누스 황제, 주세페 스팔레티, 미에 관한 에세이, 자코브 드 몽플레리, 질투의 학교를 읽는 거지? 왜 포크너의 책은 한 권도 없으면서 저런 작가들의 말을 수집하는 거야? 하루는 그녀가 임의로 몇 개의 책 제목을 베껴 적어 도서관에 들고 가 보았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없는 책들이었다. 그곳에서 수년을 일한 테레조차 그런 책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책 말고 차도 있었다. 그는 하루에 7번 정도 차를 마셨다. 그는 녹차를 마시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탁 트인다고 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독서에 특별한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아드리아 선생이 채식주의자였다는 사실이다. 그녀가 알 필요는 없었다. 그저 그가 깔끔하고 월급을 잘 주고 특히 크리스마스 때는 돈을 2배나 주고 잔소리하지 않으며 말수가 적은 것으로 충분했다. 마치 그의 나이쯤 되면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듯했다. 불필요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 절대. 그녀보다 30살이나 많았지만 완벽한 남자였다. 그 완벽한 남자는 확대경을 꺼내 세피아색의 사진 한 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불운한 전기 작가와 몇몇 다른 사람들이 슈베르트 무덤가에 서 있는 모습이 영원히 박제되어 있었다. 그를 기억하며 독일어 만족한 모습을 한 라포르그의 오른쪽 다리가 나머지 문구를 가리고 있어서 끝까지 읽을 수 없었다. 그 침입자가 텍스트를 가리고 있어서 그 문구를 평생 완성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현기증이 밀려왔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 페이지에 라포르그는 세피아색 미소를 띤 채 슈베르트가 죽은 건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길은 지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아드리아 선생은 그림을 접어두고
빅토리아, 차 한 잔 부탁해요. 유럽 여행 섹션에 있던 빅토리아는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대답했다. 낯선 남자하고 둘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갇힌 공간에 있는단 말이지.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어느 날 토니가 말했다. 모욕감을 느낀 그녀는 아드리아 선생은 점잖은 사람이라고만 했고 가끔 자기 엉덩이에 머무는 수수께끼 같은 그의 시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드리아 선생이 인간의 생로 병사를 초월한 천사라 확신했고 그래서 그를 존경했기 때문이다. 토니가 그 눈길에 대해 아는 날에는 화가 폭발하여 아드리아 선생을 직접 찾아가 주먹질을 할 게 틀림없었다. 토니야말로 자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렸고 토니의 그러한 열정에 그녀는 사실 우쭐해지기도 했지만 가끔은 그가 아닌 아드리아 선생이 그랬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왜 토니는 다른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왜 한 번이라도 책을 읽으려 하지 않을까? 토니의 집에 있는 책이라고는 전화번호부 총 2권 뿐이었다. 한쪽은 너무 없고 다른 쪽은 너무 많고 그녀는 생각했다.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토니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최근 3번의 월요일 오후에 뭘 했는지 그녀에게 설명하는 것을 빼곤 방금 도착해서 카탈로그화 하지 않은 이 슈바르츠까지 더하면 총 17,552권이군요. 아드리아 선생은 자랑스러운 기색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동네 도서관보다 책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는 베르자의 책, 메로빙거 사람들, 리옹 1899, 결말까지 피네가 배신자에게 돈을 주는 모습과 비슷한 손짓으로 그녀에게 주급을 건넸다. 그리고 장서의 종류도 다양해요. 아주 다른 주제의 책들이죠. 그럼요. 그는 안개가 걷히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배신자의 사시 같은 눈빛, 베르자 같은 책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클레멘트 슈바르츠 머시기, 라이프치히 1714의 작품 소리의 본질을 카탈로그에 기록해 넣어야 한다는 눈빛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질문을 2개 정도 더 했고 그는 대화를 끊기 위해 언젠가 시간이 되면 설명해 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펠리프 코르누데아, 바르셀로나 1888이 쓴 라켈에 나오는 라켈처럼 반짝이는 눈을 하고 조금은 부끄러운 듯 조금은 해방되었다는 듯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사라졌다. 슈바르츠의 책은 자연과 악기의 소리에 관한 논문으로 인덱스 카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았다. 보통 과학과 세상을 시적으로 묘사하는 그 중간에 걸친 책들이 그랬다. 책을 손에 넣고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사용 목적이 아주 많은 가죽 책갈피가 표지 안쪽에 달라붙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황색은 거의 옅어져 있었고 도들새김으로 정확히는 알 수 없는 환상의 동물을 그려놓은 것 같았다. 특히 사항을 적는 노트에 어떤 책을 살펴보았는지 꼼꼼하게 적고선 유리병에 노트를 넣어 두는 걸 깜빡했다. 그 옆에는 17개의 책갈피, 12개의 저자 사진 및 헌정 메모, 무명의 독자가 남긴 속 깊은 감상, 그중 2개는 인덱스 카드로 옮겨질 만했다. 구매, 목록, 회계 내역, 책 페이지 사이에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던 문서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문서 하나가 마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진열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1929년 봄 바르샤바의 모이세스 우처라는 보석상이 이시디어로 쓴 편지가 자신과 부인이 외아들 요세프가 최근 의대를 무사히 졸업하고 예루살림 스카야가에 사는 레비 가문의 미리암 레비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매우 기쁘며 새 출발을 하는 부부의 앞날의 축복과 번영, 장수를 기원한다는 내용을 수신인에게 전하고 있었다. 자신의 물건에 대해
워커의 성찬식급의 경외를 갖고 있는 아드리아 선생은 사랑스러운 손길로 유리병을 쓰다듬고 크게 숨을 쉬더니 슈바르츠의 책과 첫 만남을 가졌다. 빅토리아는 계단을 내려오며 자신이 어떻게 그 말을 꺼낼 용기가 있었는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며칠 전부터 연습한 대화였다. 발자크나 올리에르나 그린의 작품은 왜 없는 건가요? 포시도 하디도 없으면서 드라 타피네리, 라포르그, 트리클리니스와 슐츠는 왜 가지고 있습니까?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다른 책들을 언급하며 그녀의 주의를 돌렸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가 물어본 책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별로 말할 기운이 없는 날이었는지 대화는 잘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다. 아드리아 선생님, 왜 이런 책들을 사시는 거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이상한 책들이잖아요. 그 책들에 낙인을 찍어버리는 형용사를 그냥 사용했다. 아무도 모르는 책들이잖아요. 대화가 이쯤에 도달했을 때 아드리아 선생은 아파트의 문을 열고 케임브리지 에디션의 안드로마케 엉덩이가 현관으로 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설명해 줄게요. 이미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며 몇 초 동안 라켈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말했다. 빅토리아가 약간의 희망을 안고 돌아보았을 때 문은 이미 조용히 닫혀 있었다. 빅토리아는 아드리아 선생이 왜 그런 책들을 사들이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며칠간 실망에 빠져 지냈다. 그녀는 자신이 평균 이상의 교양을 갖추고 영문서적을 무리 없이 읽어내며 프랑스어를 꽤 알고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일을 마치고 나올 때는 아드리아 선생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며칠 전의 일을 잊으려 노력했다. 왜냐하면 정작 그녀가 알고 싶었던 것은 토니가 월요일마다 루르데스의 집에서 그래 월요일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서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체 무엇을 하는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루르데스는 그녀의 친구라면서도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왜 엄마가 날이 갈수록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지도, 그녀가 일을 나가지 않아도 아드리아 선생은 아무 관심도 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꾸 생각났다. 712권의 책을 정리한 후 빅토리아는 아드리아 선생이 말수를 더 줄이는 방법을 배워 계단 밖 현관에서의 대화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를 점점 더 존경하게 되었고 그를 공개적으로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주소까지 포함해 3천, 4천 개의 새로운 인덱스 카드를 채웠고 토요일 아침만 되면 아드리아는 그걸 다 외우기라도 하겠다는 듯 카드를 천천히 다시 읽어나갔다. 그는 빅토리아의 예측할 수 없는 동선에 방해받지 않고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주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책을 정리하는 이 기간 동안 아드리아를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극장이나 공연장에 안 간 지 얼마나 되었는지, 바에 출입하지 않은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와 같은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을 알아내려 했다. 그 결과 아드리아의 채점표에서 그녀의 점수가 조금씩 깎이기 시작했다. 둘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기에 빅토리아의 결혼이 몇 번이나 미루어진 것도 그는 몰랐다. 첫 번째는 토니의 집에서 왜 루르데스가 발견되었는지에 대해 그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 때였고 화해를 했지만 두 번째는 그녀의 엄마가 갑자기 죽었을 때였다. 실은 모르는 정도가 너무 심해 아드리아 선생은 빅토리아에게 연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하지만 최근 안드로마케의 엉덩이를 좀 더 지켜보고
아리아드네의 깜짝 놀랄 가슴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빅토리아는 앞쪽으로 풍부하고 모양이 잘 잡힌 가슴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항상 무시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먼지를 털어내고 아드리아 선생의 가까이에 있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수많은 인덱스 카드를 채우고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문단을 보려 수십 번 몸을 기울인 끝에 아리아드네의 가슴이라는 관찰 대상 하나가 탄생했고 그는 자신이 캉드시의 전원음악 안트베르펜 1902에 나오는 양치기 여인 피다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기 직전에 폰케일로가 된 듯한 상상에 빠졌다. 푹푹 찌던 어느 날 아드리아 선생은 몸살로 누워 있었다. 아드리아 선생이 침대에 분홍색 잠옷을 입고 누워 있음. 드디어 새로운 소식이었다. 넓은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는 대여섯 권의 책을 빼고선 완전히 다른 남자 같았다. 수염이 좀 더 하얘진 건가? 조명 때문이겠지. 아드리아 선생은 그녀에게 침대의 가장자리로 와서 앉아도 좋다고 했다. 인덱스 카드를 채울 시간은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몇 초간 조용히 팔을 뻗더니 말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요. 뭐라도 읊으면 안 되니까. 토니하고 어쩜 이렇게 다를까. 그녀는 생각했다. 별로 심하지도 않은 감기에 걸린 어느 날 토니는 그녀에게 추워서 몸을 덮여야겠으니 침대 옆에 와서 누우라고 오후 내내 졸랐다. 그녀의 기억에 따르면 한 번은 아드리아 선생 집에서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진 적이 있었다. 사다리 꼭대기에 서서 19세기 발틱 소설이라는 책의 먼지를 털어내며 아드리아 선생과 자신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무형의 것이라 생각하는 중이었다. 이 생각에 너무 북받친 나머지 그녀의 손은 라우타니아스라는 작은 책등 위에 멈추었고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공식적으로 마르셀 지베르 몬트리올 1920의 코브라를 읽는 듯 보였던 아드리아 선생은 훌륭한 관찰자였던 덕에 그녀의 휘청거림을 바로 알아챘고 거의 몸 전체를 받아내며 낙상을 막았다.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한 잔 준비해 오더니 택시를 불러 내일까지 나오지 말라고 했다. 사실 그 어지러움은 두 영혼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때 아닌 생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따뜻한 물병을 배 위에 올리고 이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토니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 울상이라 그 고통이 뼛속까지 전해졌고 그런 장면을 절대 직접 볼 수 없다며 그녀 집에 한 번도 들르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농구 경기 결승 티켓을 예매해 두었던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 그 경기도 루르데스와 같다. 어쩜 이렇게 다를까? 토니는 분홍색 잠옷도 없었다. 늘 잠옷도 입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분홍색 잠옷을 입은 아드리아 선생이 현관의 계단에서 멈추었던 712권의 책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며 말했다. 아니요, 모릅니다. 지식을 쫓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지식이란 소심해서 어딘가에 숨어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습성이 있어요. 전 그렇게 발견되지 않고 언제나 숨어버리는 지식을 쫓으려 합니다. 그게 어딘데요? 그가 놀라 입이 벌어진 채 말을 잃었다. 고열로 침대에 몸져 눕게 된 그제야 그 앞에 진짜 빅토리아의 존재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침대 옆에 앉아 200년은 보낸 것 같은 여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식으로 가공한 다이아몬드처럼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강렬하게 반짝였고 그런 그녀가 정말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다. 침대 옆에 앉아 그를 향해 고개를 기울이자 그녀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아름다운 가슴과 엉덩이의 곡선이 강조되었다. 아드리아는 많은 독서를 통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인생이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모든 것이 당신의 아름다움만을 빛나도록 하는 데 쓰이는 나이가 있다는 걸. 예를 들면 귀니 첼리의 노래 거미와 나비 밀라노 1800
같은 작품을 통해 알고 있었다. 바로 빅토리아가 그 나이였다. 아드리아 선생은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저 그런 작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걸 한번 봐요. 그가 침대에 널브러진 책들 중 한 권을 집어 건네자 그녀는 노련한 전문가처럼 오래 쌓인 먼지 때문에 책등 위가 검게 닳았다고 지적했다. 서사와 멜로디가 가득한 3,000개의 알렉산드리아 율격으로 구성된 운문이지요. 작품이 좋은가요? 최악입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책을 펼쳤다. 어떤 장을 펼쳐도 정말 형편없죠. 그런데 왜 작품을 읽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죠? 그럼 당신에게는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연인과 극장에 가는 것? 연인에 관한 언급은 질문의 율격상 문장을 너무 갑작스럽게 끝내지 않기 위한 것이지 결코 안드로마케와 같은 동정녀가 어떤 성적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물어보면 실례라는 걸 알면서도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했다. 애인이 있죠.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대체 넌 뭘 바란 거야? 그럼 아리아드네가 쓸쓸하게 남자도 모른 채 테세우스의 기억에 떨며 혼자 세상을 떠돌아 다닌다고 생각한 거야? 당신에게는 연인과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는 게 잘 보낸 시간인가요? 글쎄요, 저는 그냥 선생님이 가엾은 디도가 최악의 시라고 하니까. 최악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읽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애인의 이름이 뭡니까? 토니, 간호사예요. 질투는 세상을 바꾸어왔다. 머리에 씌워진 왕관의 주인을 바꾸었고 몸에 달린 머리를 날려버리기도 했다. 맥베스와 그의 아내가 움직인 것은 결국 야망이 아닌 질투 때문이었다는 설이 있다. 질투는 부자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가난한 자를 악하게 만들었으며 무심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질투란 가장 기저에 숨겨진 욕망을 꿈틀대게 했고 인간의 모든 행동에 관여해 왔다고 성 알론소 로드리게스 SJ가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엘 야코비 SJ 얀트베르펜 1659가 쓴 삶 위대한 댕댕 그리고 알폰수스 로드리게스의 신성한 훈련에 자세히 나와 있기도 하다. 이처럼 수많은 기록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드리아 선생은 살면서 처음으로 질투라는 것을 실제 느꼈다. 어둡고 지칠 줄 모르며 곡해하며 신맛에 잔인하며 쓰디쓴 질투. 불의 땅 오를레앙 1922에서 콜레트가 탄 배가 막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비르지니가 느꼈던 화를 묘사할 때 클레망소가 썼던 이 형용사들. 그가 질투하는 이유란 토니가 자신의 디도를 위해서 아래로 쓰다듬을 때 그의 손가락에는 아누아르 이븐 알 바카르 세 마리의 가젤 파리 1858의 말을 빌리자면 달리아와 장미의 향기가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도 가여운 디도를 위해서 아래로 원없이 쓰다듬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어둡고 쌓인 먼지로 시커매지고 말았다. 아드리아 선생은 간호사 토니가 되고 싶었다. 다시 집중해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이 새로운 감정, 바르토메우 카르두스가 1881년 레우스에서 출판한 항구의 세 장의 마르타가 자신이 수선하던 그물에서 아주 심각한 구멍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던 질문을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지금의 대화는 전혀 주제가 달랐고 그의 새로운 발견과 그녀의 몸 사이에는 결코 구제할 수 없는 30년이라는 세월의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30년이란 어리석음의 정확한 거리라는 T.S. 테일러의 말을 되새기는 것이 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두 사람이 발가벗었을 때 그녀가 그의 늙은 몸을 비웃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가엾은 디도를 읽으면
가끔 인류에 도움이 되는 사상의 조각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카드에 적으면 되죠? 그럼 그걸 카드에 적거나 아니면 당신이 적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책을 펼치더니 그가 원하던 페이지까지 재빠르게 넘겼다. 번역해보죠. 그는 경고했다. 그리고 목청을 다듬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여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오 여왕이시여. 왕자가 말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주먹으로 이를, 칼로 콩팥을 날려버릴 거예요. 그래도 당신의 일부가 남아있다면 오 내 사랑, 당신을 향해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할 거예요. 당신도 알아주기를. 오 인간이여, 사랑과 미움 사이에는 정말 얇은 피부와 같은 작은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하여 이미 상황을 짐작했던 디도는 장작 더미에 불을 지르고 고꾸라지며 자신의 배에 칼을 꽂았다. 얼마간 침묵만이 맴돌았다. 약간 후회하는 듯 아드리아 선생이 말했다. 알렉산드리아 율격의 느낌을 제대로 못 전해준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기 있게 말했다. 아이네이스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모두가 알고 있는 이 구절에 숨겨진 지혜란 아이네이아스가 떠나버려 절망에 빠진 가여운 디도를 다시 살려냈다는 사실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슬쩍 첨가된 이미 상황을 짐작했던 이라는 데 있죠. 마음이 여린 여성의 운명이란 항상 남성들의 술수에 빠져들게 되듯이 또 다른 아리아드네 디도도 영원히 또다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 말을 이해했어요? 아니요. 두 사람은 5페이지 정도의 간격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비관적으로 고개를 흔들 때까지. 이해 못하겠어요. 무엇을 말이죠? 선생님의 그 많은 재산을 이미 상황을 짐작했던과 같은 문구를 찾는데 바치는 것을요.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는 게 더 재미있고 배우는 것도 많아요. 애인과 함께 하니 그렇죠. 500쪽이나 되는 책에서 이미 상황을 짐작했던 과 같은 문구를 찾는 것보다 TV를 보는 게 더 도움이 되는걸요. 두 사람은 다시 말을 멈추었다. 왜 여태껏 빅토리아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조금은 화가 난 듯한 그녀의 표정이 슬픔에 빠진 안드로마케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침묵은 이어졌다. 에에티온의 딸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그는 그녀에게 사랑 고백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게다가 빅토리아는 거의 비난하듯 말했다. 가지고 있는 책들이 다 그저 그렇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 누구도 뭔가 대단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책일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죠. 헥토르의 아름다운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여성스러운 몸짓으로 도서실의 작업복을 가지런히 했다. 난생 처음 그의 심장이 크게 뛰어올랐다. 그녀는 엉덩이에 두 손을 올린 채 좀 더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알려지지 않은 지혜란 대체 뭔가요? 어쩌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안드로마케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왕의 당당함으로 피로스를 쳐다보더니 거침없이 말했다. 알려지지 않은 지혜를 찾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죠. 아픔이 싹 가셨다. 그에게 반박하는 것을 즐기는 걸까? 자신감에 찬 그녀는 계속했다. 선생님은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이 책들을 읽을 뿐이에요. 망각과 잊힌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게 분명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드로마케는 페레스 하라미오의 작품 가지에 달린 금 부에노스아이레스 1931에서 벨리사리오가 적의 심장을 부숴버리듯 아주 쉽게 그의 큰 비밀을 간파해냈다. 그 잊힌 것들을 독서라는 행위를 통해 되살려내고 싶은 거죠. 그가 대답도 하기 전 그녀는 차를 준비하겠다고 한 뒤 방을 나갔다. 곧바로 아드리아 선생은 심장이 아직 제자리에 붙어 있는지 가슴팍에 손을 올려보았다. 그는 체념한 채 안드로마케가 떠나자 트로이 또한 피할 수 없는 어둠을 맞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부엌에서 빅토리아는 물이 아주 천천히 끓도록 둔 채 대화의 토막들을 생각해 보았다. 대화 속 여러 성찰들은 날마다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고 그에 따라 신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그 부드럽고 섬세한 젊은 피부, 토니가 알아채지 못한 그 피부의 미간에는 그 성찰에 따라 아주 미세하지만 작은 주름이 패어갔다. 아득히 들리는 롤랑의 호른처럼 먼 곳에서 뭔가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형식 말입니다. 내 말 들리나요? 먼 산으로부터 목신 소리로 그녀를 부르는 것은 아드리아 선생이었다. 그녀는 약간 놀라서 방으로 갔다. 그녀가 복도에서 18세기 프랑스 희곡 섹션을 지날 때 처음으로 어떤 몸의 반응이 느껴졌는데 마치 그가 두 사람을 엮는 보이지 않은 실을 점점 당겨 그 방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같았다.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아리아드네의 쉼터로 돌아오듯이. 무슨 형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몸살난 사람의 방에 다시 불이 켜졌다. 그러니까 형식에 좌우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는 팔을 들었다. 잘 쓰인 작품의 단어들 사이에는 그것을 쓴 사람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이 형상화하는 이미지에 그녀는 매우 놀랐다.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아드리아 선생은 계속했다. 그저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글의 형식에는 영혼이 있어요. 잘 쓰인 책은 잊힐 수가 없지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아주 평범한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같은 어구조차 강한 의지와 형식적 성공이 뒷받침되는 문장 안에 잘 직조되면 어떤 영혼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런 맥락 없이 그런 말을 하면 당연하죠. 이 어구를 자신의 맥락에서 분리시켜 버리면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사랑합니다. 아드리아 선생은 그대로 녹아내렸다. 그의 피는 행복으로 끓었고 강한 충격이 시면의 기억을 흔들었다. 고통에 휩싸인 안드로마케가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두 사람은 물이 끓는 주전자의 휘파람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는 아이네이아스처럼 자신의 심장이 아닌 다른 곳에 불을 끌어 가라고 손짓했다. 디도는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로 방을 나왔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한 게 맞는 거지? 아드리아 선생은 침대에서 부엌에 있는 여신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 알아내려 했었다. 그리고 겁쟁이인 자신을 나무랐다. 팔을 뻗어 그녀를 침대에 누이고 그녀의 옷을 벗긴 후 로타르 마르틴 그라스의 라우라와 이그나티우스 민스터 1888에서 이그나티우스가 라우라에게 한 것처럼 그녀를 사랑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내가 겁쟁이라서가 아니야. 연인이 있다잖아. 어떤 소리로 느껴지는지 알아보려고 크게 말해보았지만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뭐라고 하셨어요? 빅토리아는 쟁반과 김을 내뿜는 차 주전자를 들고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트로이의 겨울이 아닌 아드리아 선생의 펄펄 끓는 여름 침실이었다. 아니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는 그의 이마에 손을 갖다 댔다. 펄펄 끓고 있잖아요. 아드리아 선생님. 젖은 행주를 이마에 좀 올려줄래요? 그날 오후 안드로마케는 인덱스 카드를 채우지도 먼지를 털지도 않았다. 그녀는 고통받는 자의 위로였으며 아픈 자의 건강이었고 죄인의 안식처였으며 이상향, 천사들의 여왕, 상아탑, 성 빅토리아, 구슬픈 아리아드네, 동정녀 중의 동정녀, 그리고 슬픈 안드로마케였다. 심지어 새로운 연인이 반쯤 잠들게 했다. 마치 신비주의적 계시처럼 불가사의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아드리아 선생 이마에 활활 타는 불이 가라앉아 빅토리아는 마치 새로운 니케처럼 마법사의 제사에 나오는 훌륭한 견습생을 넘어서는 것처럼 그녀는 새롭고 깊고 그리고 초월적인 힘을 통해 서서히 그리고 단호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 권위를 얻고 성스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알룬드의 숲 참조. 심지어 그녀의 눈빛조차 새로운 힘을 가진 아름다운 사제의 것으로 변했다. 곤사가가 이사벨라에게 말했다. 빅토리아는 처음으로 의뢰를 집행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의 열을 제거할 것이니 너의 고통을 나에게 바치거라. 수련을 시작한 수사는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았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아드리아 선생이 갑자기 눈을 떴다. 마치 그 단어들을 말한 자가 빅토리아가 맞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은 듯 몇 줄의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녀는 그것을 비판으로 이해하고 얼른 경고를 끝마쳤다. 아마도 아닐 것이다. 주세페 그릴리, 나폴리 1912. 35권의 새로운 중고서적을 더 정리하고 정체불명의 일들을 몇 번 더 처리한 다음 그리고 목감기가 잊힐 때쯤 아드리아 선생은 토니 데메스트레의 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고 25살에 홍등가를 들락거렸으며 루스데스 코야도인지 뭔지 하는 여자와 수시로 시시덕거렸다. 이 모든 걸 알게 됐지만 빅토리아에게 사실을 설명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남의 삶을 훔쳐보는 것은 몹쓸 짓이었다. 하지만 고자질을 하는 것은 더 몹쓸 짓이었다. 그렇다면 유일한 장애물은 형식인 것인가? 빅토리아의 행복은 신중한 사람이라는 그의 이미지를 희생하더라도 안드로마케를 나쁜 사랑의 실수로부터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복도에서 그녀가 일하는 소리가 들리는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으로 몸을 떨었다. 며칠 전부터 그녀의 시선에는 사뭇 다른 빛과 강력한 기운이 감돌았다. 복도에 2번 연속으로 나가 보았을 때 그는 그때마다 빅토리아가 책을 들고 화장실에 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드리아 선생은 어느 날 안드로마케가 대독서가가 되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가끔은 인생사의 중대한 일보다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한다는 생각에 안토니오 알베스의 행복한 결정, 리스본 1957 참조. 아드리아 선생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다. 간호사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남의 귀나 캐고 다니는 내 모습에 대해 빅토리아가 보낼 경멸을 부끄러움 속에서 감당할 용기가 있을까? 누가 남의 인생을 몰래 훔쳐보며 스스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도록 부추기기라도 했나요? 그녀는 펠리사 그라베스처럼 훌륭한 엉덩이에 손을 얹은 채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의외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어쩌면 자기 눈을 뜨게 해준 데에 무한한 감사를 표할지도. 아니다. 아드리아 선생은 큰 옷장 속에 안드로마케에 관한 정보가 적힌 비밀카드를 침대 시트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충격 속에서 넓은 망설임의 바다를 항해 중이었다. 그래서 나는 왜 한 달 동안 채운 인덱스 카드가 5개밖에 안 되는 거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건가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 칼만시 부다페스트 1922라는 작품 속 언어의 고랑, T.S. 테일러 주니어의 편지와 문서들 참조 속에 누구라도 눈길을 주어 망각에서 구해내는 대신 작품이 묻히도록 두어도 괜찮은가요? 라고 말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마치 독서의 흥미를 잃은 듯 산만했고 넋이 나가 있었다. 나는 그가 마지막으로 구입한 35권의 책이 그저 올리버 케이지의 작품에 나오는 도로시처럼 산만하고 열정이 식은 눈빛만을 불러냈다는 사실에 걱정이 커졌다. 그렇다면 마차리노, 스펜더, 카바예로 링콘, 세아브라 핀토 등은 어떨까? 가엾은 아드리아 선생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에 골똘히 빠져 있는 걸까? 빅토리아는 가끔 목감기 때의 고열이 그의 머리를 다치게 한 건 아닌지 생각했다. 현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정의를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빅토리아는 아프리카 시선에 먼지를 털다 사다리에서 내려와 서재로 들어갔다. 아주 부드럽게 아드리아 선생의 팔을 잡은 그녀는 그에게 먼지 떨이를 주며 복도에 있는 아프리카 시선을 꼭 끝내야 한다고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는 서재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아드리아 선생은 먼지떨이를 바라보더니 주의 깊게 주위를 살피고서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던 안드로마케는 숨도 쉬지 않았다. 양차 대전 사이에 코임브라에 대한 세아브라 핀토의 성찰이 윌리엄 스펜더의 종교 소네트보다 훨씬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을 것 같았다. 책을 펼치고 책 등을 살폈다. 선반에 꽂힌 적은 없지만 벌써 검정대가 끼고 있었다. 눈살을 찌푸린 그녀는 메모지에 아드리아 선생이 들어오는 즉시 책상 위의 책들도 깨끗이 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적었다. 3페이지에서 이미 좋은 경구 하나가 나왔다. 혼자가 아니라네. 코인브라여. 커튼이 쾌활한 웃음으로 벽을 치고 오르며 너의 집 창문이 매일 열린다면 커튼의 쾌활함, 코인브라의 새날을 열어 젖히는 여인의 쾌활함. 세아브라 핀토가 이 발상을 써 내려갈 때 빅토리아는 그 앞에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작가가 죽었을 때 이 부분을 읽게 된다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았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은 부분을 다시 읽고 인덱스 카드에 필사한 후 코임브라 안토니오 세아브라 핀토 리스본 1953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곧 마침 하루하루 더 참기 힘든 골칫거리가 되어 가던 토니, 그와 루르데스가 토니의 집 소파에 같이 누워 있었다. 이게 완전히 폭발의 계기였다. 와 헤어졌으니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이지 않는 작품 간의 관계, 지울 수 없는 연결점을 찾아 그 고리들을 잇는데 쓰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직설적인 묘사, 그렇게나 라틴어적인 세아브라 핀토 같은 책의 작품을 읽자 그의 예민한 심장만이 느낄 수 있는 먼지들의 세밀한 녹으로 항구는 뒤덮였다. M. 헨슈의 자기희생, 베를린 1921 참조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복도에서는 아프리카 시선에 먼지를 뒤집어 쓴 아드리아 선생의 재채기 소리가 들렸다. 그는 책 하나하나, 책등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청소하는데 1시간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다. 안드로마케의 멋진 도서관이 불명예와 망각이라는 소홀함에 무너지지 않도록.